1896년 최초의 인일모터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1906년부터 1929년까지 오스트로 다임러에서 프린츠 하인리히, 샤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SS와 SSK 개발, 1916년 비엔나 공과대학, 1924년 슈트르가르트 기술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명예교수로 등극, 1941년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대표 전차 티거 개발까지 참여한 풀스택 엔지니어링 천재, 스탈린과 히틀러도 덕질했던 남자. 1875년 북부 보헤미아의 마페르스트로트라는 작은 마을의 함석장이 아들로 태어나 15세 잼민이의 나이로 어머니를 위해 집에 전기 설비를 독학으로 설치한 이 소녀는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지니어링에 미쳐 있었던 청년기를 지나 1910년 30대부터 오스트로 다임러 수석기술 디자이너, 메르세데스 벤츠 기술 이사로서 다수의 경주용차를 개발합니다. 그 후 1931년 4월 25일 그는 마침내 50세의 나이로 독일의 슈트르가르트의 한 마을에 작은 가족 회사를 세우죠. 그 회사는 바로 닥터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 유한책임 회사, 올타임 레전드의 신화 바로 포르쉐였습니다. 차자랄에게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키고 차알못에게는 얘는 뭔가 다른데?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카메이커 포르쉐의 역사를 알려면 필수 불가결하게 폭스바겐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마치 둘은 이복 형제와 같은 존재죠. 지금의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이 두 기업의 총수들의 기나긴 인수합병 전쟁은 세간을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할아버지이자 천재 엔지니어 포르쉐 박사의 성을 물려받은 친손자 볼프강 포르쉐, 포르쉐 회장과 할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지 못한 외손자 페르디난트 PA 폭스바겐 회장이었습니다. 1971년 사촌인 볼프강 포르쉐를 필두로 한 포르쉐가에게 포르쉐 경영권 다툼에 패배하여 아우디로 쫓기듯 떠난 PA 가문의 페르디난트 PA는 36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폭스바겐의 회장으로 등극합니다. 2009년 마침내 PA는 투자 실패로 주가가 폭락한 포르쉐를 인수합병해버리고 세간을 뒤흔들었던 두 거인들의 대결은 포르쉐 박사의 외손자 페르디난트 PA, 즉 폭스바겐의 승리로 끝나버리죠.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인연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나치 독일 당시 자동차 엔지니어들이나 레이서들과 유난히 친분이 두터웠었던 차덕후 히틀러는 1934년 자동차 엔지니어링의 탑랭커 포르쉐 박사를 소환합니다. 그는 포르쉐에게 평소에 좋아했던 체코슬로바키아제 타트라 T77 세단을 참고하여 정부 주도하에 국민을 위한 차 KDF 바겐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이 프로젝트를 포르쉐는 가볍게 국민 자동차, 즉 폭스바겐이라고 불렀습니다. KDF 바겐은 Kraft durch Freude. 기쁨을 통한 힘, 바로 나치 정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히틀러의 가족 여가 활동 부서 KDF 당원들이 타는 차를 의미했죠. 즉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선전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너네들 성실히 국가에다 4마르크씩 저금하면 이거 살 수 있다 라는 가난한 국민들에게도 차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슬로건을 내세운 채 말이죠. 포르쉐에게 이 제안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 1929년에 메르세데스 벤츠 기술 이사에서 의견 차이로 해임되고 슈타이어 오토모바일에서도 대공황으로 또 해고되었던 포르쉐는 안되겠다 싶어 본인의 지분 70%, 법률 변호사이자 사위인 안톤 피에이의 지분 15%, 그리고 사업가이자 레이서인 아돌프 로젠베르거 15%로 가족회사인 포르쉐 AG를 설립했습니다. 포르쉐는 본인의 22살 아들 페리 포르쉐와 과거 직장 동료들을 팀원으로 영입하면서 몇 년 동안 빠듯하게 회사를 꾸려오고 있었던 실정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 원수가 팬이라며 국고에서 빵빵히 재정 지원도 해주겠다, 내 기술이 국민들을 위해 쓰인다? 뭐 이거 그냥 여러모로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포르쉐는 폭스바겐 같은 소형차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단지 지도자의 국가 주도적인 과제로 인한 자본금 확립과 포르쉐 본인의 엔지니어적인 열망에서 시작했고, 또한 당시 미국의 포드의 대량 생산 방식에 흥미를 가져 경주용 차보다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차를 생산하는 것에도 막 흥미를 가졌던 시기였죠. 하지만 1938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KDF 바겐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군용차로 개조되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차에서 전쟁을 가져다주는 차, 퀴벨바겐, 슈인바겐으로 말이죠. 가족이 4명 탈 수 있는 패밀리카로 설계했던 KDF 바겐은 넓은 공간을 이점으로 전쟁을 위해 군수 물자나 무기를 옮기는 데에는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엔티제 히틀러는 이미 애초부터 이렇게 쓰려고 다 계획하고 있었죠. 종전 후 포르쉐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깜빵 갔죠 뭐. 과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비행기 엔진 등 군용품을 개발했던 포르쉐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탱크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쟁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건 맞잖아요. 나치 패망 후 포르쉐 박사가 깜빵 간 동안 회사의 자산과 시설이 프랑스에 압류되면서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다행히도 포르쉐 설립 전 폭스바겐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아우토 유니온 같은 회사에서 의뢰한 경주용차를 아버지와 곧잘 설계했던 그의 친아들 페리 포르쉐는 폐허가 된 독일 안에서도 가족 사업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았죠. 마침내 페리는 1938년 아버지가 KDF 바겐을 모체로 설계했었던 KDF 스포츠카 타입 64와 전쟁 후 버려진 KDF 바겐의 부품들을 떼어와 포르쉐의 첫 경주용차의 도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리는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운 서당계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 사업을 같이 꾸려나간 동업자이자 옆을 지키는 올스탯 서포터로서 짬이 찰대로 찬 힘캐였습니다. 때마침 타이밍이 좋게도 포르쉐는 딸 루이제 피에이가 마련한 보석금으로 20개월의 짧고도 굵었던 수감 생활에서 석방되었고 70세의 노쇠한 포르쉐 박사는 죽기 직전까지 아들과 함께 마지막 힘을 짜내며 도안을 토대로 356 넘버 1을 만듭니다. 동시에 나치 패망 후 반환된 폭스바겐 공장에서 다시 생산되었던 KDF 바겐은 포르쉐의 사위였던 법률 변호사이자 공장장 안톤 피에이의 주도하에 나치의 선전 자동차라는 의미를 지우고 편리하고 실용성 있는 패밀리카로 독일 대중들에게 공개됩니다. 이 차는 독일에서 캐퍼, 미국에서는 딱정벌레를 닮은 차, 바로 비틀로 불렸죠. 즉 KDF 바겐의 스포츠카 버전은 포르쉐 356, 패밀리카 버전은 폭스바겐 비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체를 공유하여 형태가 유사한 두 모델은 각각의 브랜드의 밑그릇을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만큼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죠. 이 둘은 출시하자마자 초대박을 칩니다. 전쟁을 뛰어넘은 명차, 포르쉐 가문, 이 명성으로 인해 폭스바겐과 포르쉐 이 두 회사의 글로벌 브랜딩 파워는 독일인들에게 국뽕을 치사랑 마칠 정도로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최초의 스포츠카 클럽인 포르쉐 클럽이 탄생하기도 했다니까요. 또한 비틀이 1950년대에 독일 경제 최대의 수출 이윤을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상품이었다고 하니 포르쉐, 이 세 글자로 말 다 한 거였죠 뭐. 이후 폭스바겐은 모든 국민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세그먼트를 출시하는 대중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포르쉐는 뛰어난 엔지니어링과 각종 레이싱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공으로 명성을 떨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포츠카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포르쉐는 우스갯소리로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포르쉐는 대체 뭐가 특별한 걸까요? 물론 과거로 고성능 자동차 입지를 구축한 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위에 하이퍼카 브랜드들도 있고 동급 브랜드끼리도 성능적으로는 이젠 거의 다 또이또이 하거든요. 물론 1000마력이나 되는 레이싱카를 무려 1965년에 설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엔진 기술과 체결 직결감이 넘사라고 알려진 포르쉐만의 현대적인 듀얼 클러치, 일명 PDK 등 타사 대비 압도적인 기술의 수준을 꾸준히 보여줬던 포르쉐인 것도 당연히 있지만 포르쉐가 또 모든 스포츠카 브랜드 통틀어서 가장 빠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포르쉐를 타보지 못해 성능을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봐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 차에는 뭔가 있는데? 라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디자인에 있다라는 거죠. 디자인이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포르쉐의 첫 양상품 356은 1951년부터 1964년까지 356A, 356B, 356C 이렇게 숫자 놀이하면서 성능이나 기술적인 개혁은 진보했지만 눈에 띄는 디자인 변화를 주는 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모델의 룩을 쉽게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매니아들을 양산했던 것도 있었지만 설계 배치에 의한 자연스러운 디자인 형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 형태적인 유산을 지키는 것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무지성으로 껍데기만 생각하면서 억지 쓰고 가져간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산업 디자인에서는 Form Follow Function이라는 유명한 디자인 용어가 있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즉 제품의 형태는 단순한 치장보다는 그 하드웨어를 따라간다는 논리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거죠. 프로토타입 64, 포르쉐 356, 나아가 1963년부터 무려 현재 8세대까지 내려오는 911의 디자인. 이 고집된 디자인의 형태들은 무기도 실을 수 있고 가족 4명이 타야 하며 앞이 폭격 맞아도 굴러갈 수 있게 엔진을 뒤에다 넣어라 라고 주문했던 히틀러의 KDF 바겐 RR 후륜 구동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RR 구조라는 것이 스포츠카를 위한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빠른 스피드를 내면 무게중심 밸런스가 뒤로 치우쳐 더욱 불안하기만 할 뿐이었죠. FF 전륜 구동이 등장하기 전까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이 RR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RR 방식을 차용한 이 덕분에 엔진이 중앙에 위치한 MR 방식 투도어 스포츠카 모델에 비해서 2열의 공간성이 훨씬 좋은 것이었습니다. 무튼 KDF 바겐부터 내려오는 이 후미의 유려한 곡선의 유산을 지키며 현재 모든 카메이커에서 기본 스타일링으로 장착된 쿠페형 라인을 애초에 시작부터 선점할 수 있었죠.
따라서 포르쉐는 세대가 지날수록 이 곡선이 자연스럽게 리어 팬더의 볼륨으로 이어져 좀 더 뉴트로하고 미래적인 실루엣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강탈할 수밖에 없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어 장비가 미비했던 시절 엔진과 구동계 모두 뒤에 있어 고속주행에서 조향이 불안정했던 포르쉐는 더 큰 견인력과 안정성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1973년 이후 모델은 다운포스를 극으로 올려주는 덕테일을 달았습니다. 이 덕테일 스포일러는 성능면에서 후미의 와류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이 유려한 곡선을 지루하지 않게 잘라주어 포르쉐만의 스포티한 실루엣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죠. 이런 스타일링은 포르쉐의 미래 세대를 위한 차세대 디자인팀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1973년에 나온 911 카레라 RS 2.7 모델은 이 덕테일 스타일링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공랭시 911의 마지막 모델이었던 993을 더 과격하게 튜닝하는 일본의 튜닝업체 RWB도 글로벌하게 엄청난 팬클럽을 자랑할 정도라니까요. 또한 RR 방식 포르쉐의 가장 상징적인 모델 포르쉐 911은 다른 브랜드의 FR 후륜차보다 훨씬 프론트 디자인 자유도가 많았죠. 앞쪽에 엔진룸이 없었기 때문에 프론트를 타사 대비 더 와이드하고 낮게 디자인해서 무게중심이 낮은 스포티한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이 앞에 없으니까 엔진을 식혀줄 큰 바람구멍이 필요 없었던 포르쉐는 다른 자동차들보다 앞부분이 훨씬 더 심플하고 아이코닉해졌던 거죠. 이런 구동 방식 때문에 포르쉐는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동차 브랜드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라디에이터 그릴에 대한 부담감도 덜했습니다. 엔진을 식혀야 하는 바람구멍인 이 코가 내연기관 자동차 프론트 그래픽의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였던 것만큼 전기차로 넘어오며 엔진의 부재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한 이 코는 폼팔로우 펑션에 반하는 의미 없는 스타일링으로 전락했던 거죠. 따라서 타 브랜드들은 이 코를 디스플레이로 막아 그래픽 처리를 하거나 보행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구동계의 이점으로 내연기관의 디자인을 전기차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딱 봐도 포르쉐인 이 전기차 타이칸에 대해 소비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356의 75주년을 찬조하기 위해 공개한 컨셉 357을 보면 과거의 포르쉐만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현대적인 스타일링으로 다시금 공개함으로써 더욱 그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견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컨셉으로서 포르쉐의 굳건한 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이동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근본이 서킷용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와는 다르게 포르쉐는 일상적인 데일리 스포츠를 추구합니다. 전고가 낮은 페라리 람보르기니보다 차량 높이를 약간 더 높게 설계함으로써 포르쉐는 성능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하부 손상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차량의 민첩성과 반응성을 즐길 수 있게 한 것이었죠. 4인승 플래그십 세단의 스포츠한 이동 경험을 더한 파나메라나 포르쉐에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최초의 스포츠 SUV 카이엔까지 데일리 스포츠를 기본으로 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레저와 오프로드까지 더하며 대중들에게 포르쉐만의 특별한 디자인 경험을 어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포르쉐는 2018년에 스포츠카 브랜드 최초로 포르쉐만의 스포츠 전기밴 컨셉을 선보였으며 미국의 보잉이라는 업체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모빌리티 브랜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가까운 미래에는 하늘에서도 스포티한 이동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포르쉐가 미래의 다양한 이동 공간에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데일리 스포츠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보여주는 청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1세대 포르쉐 박사가 죽고 천재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2세대 아들 페리 포르쉐는 포르쉐의 스포츠카를 정립하고 딸 루이제 피에이는 폭스바겐의 공장장이자 남편인 안톤 피에이와 함께 비틀에 대한 지분력을 행사하며 대주주로서 포르쉐의 초기 기반을 다져주었죠. 또한 2세대 페리 포르쉐의 아들 3세대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는 1963년 911이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를 디자인하고 그의 고모 루이제 피에이의 아들 3세대 페르디난트 피에이는 제2의 포르쉐 박사라고 불릴 만큼 엔지니어링의 가히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가족 기업이었던 만큼 포르쉐 회사의 지분을 반반씩 나눠 가졌던 3세대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여느 재벌가들이 그랬듯이 치열한 집안 싸움을 시작했었지만 그들의 선대에 대한 존경심은 너무나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항상 선대의 정신을 계승하려 했고 선대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 싸움 과정에서도 포르쉐라는 가치에 누가 될까 혈통들이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전문 경영인이나 사내 능력자들을 적극 고용해서 포르쉐가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는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회고록이나 인터뷰를 보면 항상 지분 싸움에 화를 내다가도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함께한 유년 시절을 항상 떠올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죠. 이들은 결국 할아버지가 만든 포르쉐 356 다이캐스트를 보면서 같이 놀던 우애 깊은 사촌지간이었고 어깨 너머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니 외삼촌의 기름때 묻은 손을 보며 자랐던 순수한 차덕후였을 뿐이었습니다.
한평생 엄청난 속도의 경주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했던 포르쉐의 꿈은 그가 죽고 후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폭스바겐 공장이 폭격을 맞은 상황에서도 그가 출시하지 못한 첫 포르쉐의 경주용차 베를린 로마 자동차의 인쇄본을 소중히 간직한 채 도망가던 포르쉐의 자동차에 대한 열정은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대에 물려진 그의 유전자가 3세대까지도 아니 지금까지도 올타임 레전드인 만큼 그는 아인슈타인을 잇는 이 시대의 진짜 외계인이 아니었을까요? 이상 질주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